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이상 완화의료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의사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제 마음속에는 항상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수액을 투여하는 것이 과연 평온한 죽음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까요? 저는 숨을 거두기 3시간 전까지도 수액이 멈추지 않았던 환자들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손은 차갑게 씻고 의식은 없는데도 링거는 계속 몸 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환자의 몸은 붓고 폐에는 물이 차올라 숨쉬기가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절차를 따르는 의료 행위는 때로 환자를 더 아프게 하고 마지막 존엄마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병원에서는 이런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알리는 책임보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꼭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둔 가족을 돌보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현재 한국에서는 100명 중 8명이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며 대부분은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십니다. 온몸에 여러 줄을 달고 기계음 속에서 홀로 떠나는 죽음, 심지어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별하는 것이 과연 좋은 죽음일까요? 병원 문을 들어서는 순간 환자는 의료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죽음마저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여기는 공간에서 평화로운 이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또한 한때 현대의학의 힘을 맹신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제가 존경하던 스승님이 중환자실에서 7달 동안 온갖 관을 달고 고통받다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픈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때로는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의료적 개입이 언제나 환자에게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임종은 치료해야 할 병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마주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억지로 늦추려는 시도가 오히려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랑하는 가족이 병원에서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받은 치료가 정말 필요한 치료였는지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와 함께 잘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사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흔히 쓰이는 무릎관절 주사를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연골 재생에 도움이 된다고 믿지만 사실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손상된 연골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하게 자주 맞으면 오히려 관절 손상을 악화시키거나 인대 파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남용은 금물입니다. 하지만 과연 몇 명의 의사가 이 사실을 환자에게 정확히 설명해 줄까요? 노이치에 사는 78세 김현숙님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김현숙님은 평생 농사일을 하시다가 나이가 들면서 무릎 통증에 시달렸고 2년 동안 꾸준히 무릎관절 주사를 맞아오셨습니다.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주사를 맞으면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면 며칠 동안 통증이 사라졌고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자주 맞아야 했고 한 달에 한 번이던 병원 방문은 나중에는 2주에 한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김현숙님은 의사가 계속 주사를 맞으라고 했기에 자신의 연골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2년 후 다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관절 손상이 이전보다 훨씬 심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의사는 관절 주사가 일시적인 진통제 역할만 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제야 김현숙님은 지난 2년간 수십 번 맞았던 주사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후회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결혼식 비용에 보탤 수 있었을 텐데, 그 시간으로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연구에 따르면 병원이나 중환자실에서 사망하는 경우보다 가정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이 삶의 질, 신체적 편안함, 심리적 안정 등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사랑하는 가족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할 경우 남겨진 가족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을 확률이 집에서 사망하는 경우보다 5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더해 심리적 외상까지 안게 되는 것이죠. 저는 부산에 사는 85세 이진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진우님은 말기암 진단을 받으신 후 가족들과 상의하여 마지막 순간을 집에서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진우님은 평생 건설업에 종사하며 가족을 돌본 성실한 가장이셨습니다. 검소하게 사시며 모든 것을 자녀 교육에 투자하신 분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하고 수술도 고려해 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이진우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85세의 나이에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으며 마지막 시간만큼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2달 동안 이진우님은 손주들과 옛 이야기를 나누고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를 드시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임종 당일에도 이진우님은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고 평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진우님의 가족들은 슬프지만 후회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던 방식으로 떠나 보냈다는 것에 위안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맞이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2~3달을 집에서 보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119에 신고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연명치료의 굴레에 갇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뇌스타 2번째로 우리는 죽음의 자연스러운 3단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사망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외출이 불가능해지는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집 밖으로 안전하게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사회적 사망 단계라고 합니다. 혹시 요즘 외출하기가 힘들어지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침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대소변 해결이 어려워지므로 이를 생물학적 사망 단계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현대의학은 이때 또 개입하여 정맥주사를 통해 영양을 공급하거나 위루술을 통해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려 합니다. 제주도에 사는 79세 박선영님은 치매가 진행되면서 이 3단계를 자연스럽게 거쳐가셨습니다. 박선영님은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신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75세부터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가끔 깜빡하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심해지셨습니다. 가족들은 미리 준비했습니다. 박선영님이 건강하실 때 본인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박선영님은 나이가 들어 병이 들면 자연스럽게 보내달라고, 병원에서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조용히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출이 어려워지는 첫 번째 단계에서 가족들은 박선영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도왔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기 어려워지는 두 번째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식을 드시지 못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의료진은 영양주사를 권했지만 가족들은 거절했습니다. 박선영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 없이 평온하게 지내셨습니다. 각 단계별로 의료 개입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미리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가족들의 죄책감이나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스르는 것이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임종 전 신체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임종 일주일 전부터는 의식 변화와 진정,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저하, 수축기 혈압 감소, 구강 건조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임종 하루 이틀 전부터는 혈압이 현저히 떨어지고 기관지에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눈을 위로 치켜뜨는 증상을 보입니다. 가래 끓는 소리를 의학적으로 임종 천명이라고 하는데 신체 기능이 쇠약해져 기관지에 고인 분비물을 뱉거나 삼킬 수 없어서 발생합니다. 83세 최준호님의 가족들은 미리 이런 증상들에 대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준호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몸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최준호님이 언젠가는 떠나실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해 미리 공부했습니다. 최준호님이 임종 천명을 시작하셨을 때도 가족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최준호님의 손을 잡고 평생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이 시점에서 환자는 의식이 혼수 상태이며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최준호님의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병원으로 모시지도 않았고 불필요한 처치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최준호님은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미리 교육하십시오. 이 시점에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면 연명치료가 시작됩니다. 가족들이 견디지 못하고 뭔가 해달라고 요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이런 진실들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탈수와 단식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과 달리 임종 환자는 탈수가 되었다고 해서 갈증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물도 마시지 못하는 단계가 오면 정말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강제로 수액을 공급하거나 영양주사를 놓는 것은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열반에 드시기 전 단식을 하며 죽음을 기다리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단순히 육체의 사망이 아니라 미혹과 집착을 끊어내고 속박으로부터 해탈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죽음의 모습입니다. 저는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임종 전 21일 동안 물만 드시면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생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시려 스스로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스스로 관장을 하셔서 염할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강제적인 수액 공급이나 영양 공급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가족들은 뭔가 해줘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죽음이 이토록 두려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현대 사회는 죽음을 일상생활에서 분리시켜 외부화했습니다. 마치 도축장이 생기면서 동물의 죽음을 외면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가축을 직접 잡아먹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적어도 그 가축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에 닭을 잡을 때도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도축장이 들어서면서 동물의 죽음이 외부화되자 고기는 그저 마트에서 사는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공장식 축산이 표준화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소나 돼지를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이 죽음을 독점하면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죽음을 배웠습니다. 아이들도 죽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병원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죽음은 병원 안에 감춰져 있으며 이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죽음이 일상생활에서 분리되어 외부화되자 죽음은 새로운 비즈니스로 재탄생했습니다.
환자가 집을 떠나 병원으로 옮겨지는 순간 환자는 마치 자동화된 컨베이어 벨트처럼 병원 시스템에 끌려가게 됩니다. 조 기분 주의심을 위한 3가지 조건을 기억하십시오. 평화로운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불안함에서 벗어나고 홀로 임종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 조건 중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모든 조건은 중환자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중환자실은 24시간 내내 기계음이 울리는 곳입니다. 면회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 가족들이 함께 있기도 어렵습니다. 환자는 온갖 줄을 달고 누워 있어야 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환자실은 항생제 내성이 강한 최강의 병원균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환자들은 침대 위에서 대소변을 해결해야 하며 여건이 열악한 병원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감염과 함께 또 다른 흔한 문제는 선망입니다.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의 60%에서 80%가 선망을 경험합니다. 쉽게 말해 정신줄을 놓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환자나 가족들에게 이것은 생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헛소리를 하고 손을 이상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생명을 구하는 일일까요, 리와? 유언장 작성은 기본입니다. 재산 정리 것을 준비하지 않으십니다. 상속이나 세법이 복잡하기도 하고 재산도 많지 않은데 내가 죽은 다음에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유류분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다투게 되고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당신이 돌아가신 후에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가요? 미국인들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유언장을 씁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내 재산이라고 할 것이 생겼을 때,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뒤에 남겨진 사람이 있을 때면 미리 써둡니다. 어떤 유언을 남길지 생각해 보시고 직접 써서 미리 간직해 두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병원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영양 공급, 항암 치료, 혈액 투석까지도 연명 치료로 봅니다. 이것을 결정하고 책임질 사람은 바로 자신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대신 결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노환으로 정말 기력이 쇠하고 이제 나도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병원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걸 모두에게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사위에게도 명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시나요? 한국에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180만 명 중에서 실제로 본인 뜻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해주는 의사가 잘 없기 때문입니다. 큰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보십시오. 분명히 돌아가실 환자인데 누구도 이분이 임종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폐렴입니다. 신장이 나쁩니다. 탈수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누구도 임종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에 있는 문제들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너종 과정에서 가족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은 환자의 고통스러운 모습에 당황하지 말고 임종 천명 같은 증상이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뭔가 해줘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평온한 이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심 있는 의사들은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임종 전 마지막 두세 달을 가족들과 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보내기보다 중환자실에서 보내는 관행이 그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입니다. 환자의 손가락 두 마디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의료진은 수납제를 올리고 심폐소생술을 하여 몇 시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지금 현대 의료 시스템의 현실입니다. 의사는 병원에 온 환자의 생명을 살릴 의무가 있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폐가 기능을 상실하면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심장이 기능을 못하면 에크모를 연결합니다. 일단 연결하면 보호자의 요구에도 뗄 수 없다고 하니 남아있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합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신체의 기능을 확인하고 대신하는 온갖 기계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의 기능은 서서히 저하되고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도 작별 인사도 못하고 의식도 없이 죽어가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만 벌어지는 특별한 비극이나 천벌이 아닙니다. 저는 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되면 이처럼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죽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21일간 물만 드시면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고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며 평온하게 떠나는 것이 진정 품위 있는 죽음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소 가장 경계해온 것이 남에게 쓸데없이 폐를 끼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내가 죽는 날에도 울지 말고 평상시처럼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더는 목숨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일체의 병원 치료와 주사를 거부하고 꼬박 21일을 단식하신 뒤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남들이 모두 잠든 새벽 2시 반에 조용히 식구들을 깨워 화장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모습처럼 침대에 누워 도란도란 얘기를 하시다가 그만 깜빡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입가에는 행복했던 날 손녀와 함께 짓던 미소 자국이 영원히 머물렀고 눈가에서는 마지막 매섭고 밝은 빛이 빛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생 철학이 담긴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가족들과 죽음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어려운 주제이지만 이 대화는 언젠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임종 방식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두시고 가능하다면 이를 문서로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이 뜻을 대변해 줄 의료 대리인을 지정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또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함께하고 싶으신가요?